홀로 맛보는 황홀경. 꼬나르꺼에서 부버니슈어러로 거처를 옮긴 후 처음 지냈던 곳은 한 단독주택 옆에 붙어있는 원룸이었다. 어른 3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은 방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찜통 속에 들어앉은 듯 땀이 이마와 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오가는 길목은 모두 울퉁불퉁한 흙길이라 비가 오면 길이 더 험악해져서 자전거로 돌아다니기에는 엉덩이가 무척 아팠다. 그 즈음 나는 처음으로 한 인도 회사의 행사를 위해 오디시 공연의 기획을 맡게 되었다. 기획서와 해설서 작성, 레퍼토리와 무용수 선정, 직접 춤을 추고 진행까지 보는 일이었다. 석 달에 걸쳐 일을 마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고되던 오리사의 일상에 극도의 피로감까지 더해져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오리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갑자기 대도시가 그리워졌다. 높은 현대식 빌딩, 에어컨으로 시원한 실내 공기, 세련된 매너와 멋진 옷차림의 사람들,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하여 나는 도망치듯 서둘러 기차를 타고 24시간 만에 델리에 도착했다. 일단 배낭여행자들이 묵는 파하르간지에 숙소를 정했다. 그런데 우연히 신문을 보니 책에서만 보았던 아주 유명한 오디시 스승의 공연이 마침 다음 날 저녁에 있다는 것이었다. 오, 이런 행운이. 그리고 과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델리의 공연은 오리사와는 색다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에 흠뻑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나긴 공연을 모두 지켜보았다. 공연장 밖으로 나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몹시도 배가 고픈 상태였다. 그러나 도시를 만끽하기 위해 작정하고 델리에 온 만큼 아무 데서나 저녁을 먹을 수는 없는 일. 나는 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의 유명한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기로 결정했다. 고풍스런 새하얀 건축물, 터번과 하얀 제복 차림으로 정중히 인사하는 정문지기 아저씨들, 어둡고 은은한 조명 속의 흑백 사진들, 하얀 식탁보 위에서 투명하게 빛나는 커다란 와인 글라스.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복잡하게 적혀있는 메뉴는 한 번에 잘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너무 허기져 있었으므로 누구에게 물어보고 할 것도 없이 메인 요리로 생선을 주문하고 전체는 운에 맡긴 채 하나를 선택했다. 내심 어떤 전체 요리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되었다. 얼마 후 드디어 수수께끼의 전체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건? 겨자색 푸딩 같은 것이 고작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은식기에 담겨 나온 것이었다. 아무리 프랑스식이라고 하지만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찌하랴. 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은숟가락으로 한 스푼 떠넣었다. 그런데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나는 전율하고 말았다. 푸딩과 함께 마치 내 살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이것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한 스푼, 또 한 스푼. 나는 마지막 한 스푼까지 아주 천천히 감촉을 음미했다. 다음 음식이 나왔다. 나는 메인 요리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커다랗고 둥근 하얀 식기에 놓여 나타난 것은 손바닥의 반도 채 못 되는 차곡차곡 쌓인 새 덩어리의 검은 무엇이었다. 오, 당신들이 아무리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오늘 밤의 배고픔을 어찌 이 적은 양으로 달랠 수 있으리요. 나는 또다시 너무 적은 양에 대해 한숨 지으며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그런데 한 조각을 베어 입에 넣는 순간 조금 전보다 한층 더 진지하고 더 깊은 감미로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맛 좋다. 달콤하다. 훌륭하다. 기가 막히다. 빼어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등의 어떤 형용사로도 또는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말을 잃어버렸다. 그저 감사와 신비로움만으로 한 조각 또 한 조각 조용히 몸속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조금 후 생선 요리가 식탁 위에 놓였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메인 요리로 생선을 주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이전의 두 음식이 하나의 전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미지의 전식 요리로 인해 다른 세상으로 떠나와 버렸다. 이제 어떤 음식이 놓이든 누가 무어라 말을 걸든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했다. 나도 모르게 얼굴 한가득 미소가 지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미각 오르가즘이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내게 주어졌을까? 나는 다시 그 황홀감을 만나고 싶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후 다시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저 그럴 뿐이었다. 하기야 같은 음식점, 같은 메뉴, 같은 요리사라 할지라도 음식을 만들 때 요리사의 기분과 재료의 상태가 다르고 그것을 먹는 나의 상태,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기 전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일을 하다 왔는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모두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느낌과 기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홀경을 만나는 법칙이라는 것도 세우기 어렵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와 무절제한 자유는 이 황홀감의 도래를 가로막는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어 갈망이 생겨나고 원이 세워질 때, 그리고 오래도록 발효된 인내와 노력이 절정에 이를 때 정제된 기쁨이 폭발되어 나온다. 만약 내가 오리사의 작고 허름한 방에서 매일같이 땀을 뒤집었으며 전기불이 아닌 촛불에 의지하고 홀로 누워 열병을 견디지 않았다면 주변의 훌륭하고 감사한 존재들의 진정한 가치를 지금보다 잘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어떤 좋은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느낌과 힘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붉은 알코올을 마시든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를 보든 낙엽 구르는 소리를 듣든 비 내리는 소리를 듣든 잠을 자든 여행을 가든 홀로 있을 때 느껴지는 황홀감이 있다.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충족감, 함께 한다는 행복감이 있다.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음식과 내가 단 둘이서 마주 앉았을 때 내 안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다. 누군가와 동반할 때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혼자 있을 때의 고독감, 내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내 앞에 놓인 음식, 내 몸에 와닿는 바람, 내 손에 쥐어진 담배 한 갭이 내 눈앞에 내리고 있는 비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존재, 속삭이는 당신이 된다. 그렇게 살아있는 그들을 듣고, 보고, 맡고, 먹고, 느끼고 생각할 때 온몸이 녹아들며 찰나의 영혼을 다녀오는 것이다.